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편입 자습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자습할 수 있을까? 등에 관해서 다루어 본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이미 취업의 기로에 있거나 혹은 이미 4년제 대학교로 나왔거나 등등, 혹은 군대를 다녀왔거나 이런 상황 등에서 이제 편입을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때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이나 이런 과외나 이런 걸 하자니, 그러면은 또 알바를 추가로 혹은 알바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데, 또 알바까지 하면서 병행을 하려니, 예컨대 학교, 알바, 학원 다 병행을 하려니 그럼 공부할 시간도 너무 부족할 것 같고, 그럼 또 편입이 안 될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편입 영어가 수능에 비해 훨씬 어렵고, 게다가 편입 영어 하나로만 시험을 보는데도 이런 투자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편입 자습이 가능하죠. 이미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습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편입 자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자습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습을 하는 게 중요할지가 좀 더 이제 다루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아마 가장 궁금하시고 뭔가 확인 같은 걸 받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학원. 안 다녀도 괜찮을까요? 난 이걸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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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학원 안 다녀도 괜찮을까요? 나쁘진 않지만 편입이 생각보다 자료가 그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학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내가 뭔가 혼자서 편입을 알아보려고 해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좀 협소하고, 하다못해 서점에 가도 편입에 관한 그런 문제집이나 자료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편이어서 학원이 가장 접근성이 찾아가기가 좋죠. 그럼 거기 가면은 막 상담도 해주고 자료도 엄청 많이 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시작조차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공부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반에는, 끝까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초반에는 도움을 좀 받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예 애초에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 자체에서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적어도 초반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초반에 내가 좀 뭘 알고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초반에 뭔가를 가서 알면서 배우면서 맞춰나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도움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여유가 너무 없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상 엄마 아빠가 다 되게 도와주려고 하고 원하면 내가 지원해줄게 이러는데 내가 미안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20대 이상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수험생활이라는 게, 특히나 편입이 TO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의 포션 자체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편입의 목적이 있는 거라면 사실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시급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도움받고 대신에 그 이후에 더 열심히 뭐 알바를 하든 일을 하든 해서 보답해 드리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찾아온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면서 그랬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 베스트는 아니어도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학원이나 과외나 뭐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게 당연히 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절대로 학원이나 선생님, 과외나 인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학원이나 그런 자료에 의존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그 수동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난 오늘 학원에 갔어. 내 스스로 갔단 말이야.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들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리고 주어진 자료도 받고 외우고 열심히 문제도 예습하고 복습하고 자 이거는 사실 부족해요.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수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얘기를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학원이나 선생님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사실상 큰 점수 변화를 겪지 못하는 큰 점수 변화란 어차피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엄청 큰 차이가 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원을 다니냐 안 다니냐 도움을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자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온리 자습이냐 자습이 아니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학원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자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습이 그냥 학원이나 이런 거에 의존을 받지 않는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잠시만요. 나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는 혼자서 자습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학원을 다녀도 학원은 좋을 뿐 나는 결국 스스로 자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습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서울대를 편입을 했어요. 서울대를 편입을 했는데 논술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면접을 본 거죠. 1차 논술 문제를 공개해 드릴게요. 뭐였냐면 딱 가면은 그 엄청 큰 논술 페이퍼 있죠. 그거 한 2장인가 3장인가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뭐 A4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한 10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세 지문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논술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때 1번 문제가 기억나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팔로 프레이리의 은행 저금식 교육에 대해서 뭐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교육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한데 사실 제가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는 다른 질문을 선택을 했었어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기출에서 종종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혹은 프레이리의 은행 저금식 교육 이런 내용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모로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냐면요. 프레이리의 은행 저금식 교육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저금하듯이 어떤 지식을 누가 갖고 있어? 교사가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지식을 막 알려줘요. 나눠줘요. 이게 강의식 교육이죠.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식을요. 이렇게 은행에 저금하듯이 내가 막 차곡차곡 저금해가지고 쌓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방식이 우리에겐 조금 익숙해 왔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도 학원에 가도 이런 경우가 많죠. 위대한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멋진 지식들을 막 다 알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꾸역꾸역 넣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은행 저금식 교육이라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뭐냐면 휴리스틱. 이게 영어 단어로 우리 편입 단어에서 아마 배울 건데 여러분 아마 뭐라고 배우셨을 거냐면 단어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성공적. 이 단어 편입하기 이전에는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이 단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일 수 인 게 사실 당연하기도 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요, 공부하기 전에는요. 어쨌든 얘는요, 발견적인 이라는 뜻으로 아마 여러분이 익히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히리스틱이 발견적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디스커버냐, 밝히다냐, 파인드, 뭐 알아내다냐, 뭐 이런 디테일한 차이까지도 사실을 아는 거를 이제 편입 시험에서는 요구를 하고요. 맞아, 얘는요, 그리스어로는요, 어원이 to find, 뭐 발견하는 이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르스틱은 약간 스스로의 어떤 오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가는, 깨우치는, 알아차리는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갖고 있는 종류의 미안해요. 발견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식은 삼파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파 뭐냐면 우리 아기 낳을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삼파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파가 아기를 대신 낳아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삼파는 도울 뿐. 결국 스스로 아이를 낳는 건 엄마의 몫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는 도울 뿐,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알 수 있도록 도울 뿐, 교사가 대신 뭔가를 알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방식에서는 누가 더 중요하냐면 교사보다도 왜냐면 아까 은행 저금식 교육에서는 지식을 알고 있고 알려줘야 되는 교사가 엄청나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삼파술에서는 그런 교사보다도 스스로 이걸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자습이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얘기 중에 너 자신을 알라, 뭐 무지의 자각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너 분수를 알아 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말 그대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뭐 등등등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거겠죠. 그 다음 무지의 자각 뭐 영어 공부하라고 사용되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통해서 저는 이제 영어 교육에도 되게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컨대 영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모르고 있는지 이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습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너 영어를 얼마나 해? 어떻게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안 한 학생일수록 되게 엄청 방어적이에요. 막, 난 모른다니까? 나는 모르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묻지? 지식을 갖고 있는 너가 나에게 얼른 내가 저금할 수 있는 지식을 내어놓아라 약간 이런 태도. 그런데 저는 계속 묻거든요. 너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거 이해했어? 너 혹시 이건 알고 있어? 등등등.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막 막연히 아무것도 다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시문을 써놨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쵸. 아마 대부분의 한국의 교육과정을 밟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14년에 잠시 남미에서 한 반년 정도 있으면서 남미의 완전 시골에서의 볼리비아의 완전 시골에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그때 이제 스페인어를 이제 간략하게 조금 배운 거죠. 그랬는데 스페인어가 영어랑 알파벳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 읽는 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영어를 자기네 방식이 아니라 영어식으로 읽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컨대 name 있잖아요. 얘네는 예를 들면은 A는 이렇게 읽고요. E는요,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What is your name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고 What is your
남해 이렇게 읽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익숙한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남해 아니고 네임이라고 읽으셨잖아요. 게다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영어를 잘하시냐면요. 예컨대 보세요. 얘는 뭐라고 읽을 거예요? 얘는 내일이고, 또 갑자기 수업하는 것 같아요. 얘는 케임이고, 그 다음에 또 얘는요. 얘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A는 여러분이 케임에서의 A는 케임이라고 읽었는데 캄에서의 A는 이렇게 아라고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읽으시냐고요. 여러분은 진짜 영어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뒤에 I am a girl 있잖아요. 여기서 나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스페인어에서 G 발음은 어떤 발음이 나냐면 이런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까 A는 R로 읽고 E는 A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I는 얘네는 E로 읽어요. 그래서 내가 I'm a girl, you're a boy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하고 싶은데 참고로 중등학교 학생들인데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거 가르치라고 하는데 한 번은 정말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원래 있던 이제 영어 교사가 있잖아요. 이제 교사가 같이 와서 수업을 듣다가 왠지 자기가 아는 걸 교사 선생님은 가만히 있으셔도 되는데 발표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I am a girl 부분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자신 있게 거를 히에르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저만 스페인어의 특징을 배웠죠. 그래서 그 부분 스리슬쩍 넘어가고 이제 다른 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 정도 아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중등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래도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어는 봤는데 혹은 내가 수능은 못 봤지만 그래도 수능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하려고 노력은 해보긴 했는데 잘 못했어도 그런데 이거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멍청해서 그냥 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그게 실제에서 적용이 돼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긴 배웠어. 들었어. 그래서 배운 대로 너 배운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뭐라 그랬지? 그러면 방금 이렇게 얘기했죠? 방금 뭐라 그랬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답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글을 읽으려고 하면 그런 거 하나도 적용 안 되고 글 읽히지도 않고 그냥 시험은 맨날 늘 어렵고 이런 게 사실은 늘 문제신 거잖아요. 예컨대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했냐면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몇 개다 이런 얘기를 저 되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배웠냐면 여러분 혹시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몇 개? 지금 대답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죠. 한 개라고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 문장의 주어 동사 한 개라고 배웠거든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글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 한 문장의 주어 동사가 몇 개예요? 막 6줄짜리 글인데 주어 동사가 몇 개예요? 한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나중에 까먹었어요. 왜? 내가 배웠던 게 내가 실제로 보는 거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으니까 다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우수한 뇌가 내가 들은 정보를 잘못된 정보인가 보다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싹 잊었죠. 왜? 어차피 적용도 안 되고 모르겠으니까. 즉 여러분이 배운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배운 게 실제 생활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내가 배운 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훨씬 사실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무엇을 알고 혹은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알고 있는지 혹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제 모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를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모르는지 라는 말은, 예컨대 나는 주어 라는 말은 들어는 봤는지, 그러면 주어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개념은 아는지, 그리고 나는 명사 라는 게 말은 들어는 봤는지, 혹은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언제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명사라는 파트에서 내가 중요하게 알고 이해해야 하는 문법적인 정보는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혹은 나는 가정법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는지, 그 정의는 아는지, 혹은 정의랑 가정법이라는 것의 모양이 또 있어요. 그 특별한 모양은 알고 있는지, 게다가 나는 그 글에서 일반적인 그 영어 지문 속에서 이런 문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지, 즉, 얘는 주어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지, 얘는 명사입니다 발견하고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나는 알 수 있는지, 가정법이다 이게 사용됐다라는 걸 아는지, 혹은 그걸 몰라도 그럼 그냥 해석이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이 부분에서 무언가를 다 완벽하게 알았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알아야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저는 자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알고 있고,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모르게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신다면, 사실상 제가 유튜브나 인강 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정말 충분히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여러분이 제 인강이나 이런 걸 들으셔도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가 없어서, 왜냐면 우리가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 이상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잘 됐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는지, 그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 우리는 그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점핑할 거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도약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강의를 통해서, 어떤 수업을 통해서 모르는 내용을 내가 새롭게 배웠다고 내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모르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리고 내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배웠어. 배운 거 그대로 외울 수 있어? 네, 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저 이거 다 외웠어요. 이 책에 나오는 거 아예 그 토시도 안 빼먹고 다 외울 정도 전 성실하게 외웠습니다 라고 한다고 글을 볼 때 바로바로 보이고 시험 볼 때 바로바로 그 시험 스킬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쉽고, 그냥 새로운 걸 습득하는 것까지는 저는 꽤 수동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그거를 내가 그래서 시험 예시문 기출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그 안 되는 부분들이 어딘지를 일단 발견해야 돼요. 그럼 일단 쉽게는 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어서 편하게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건 어디에 있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나 딴 거 몰라서 그거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얘기를 듣고도 내가 이해 안 가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야지만 적어도 그 부분을 통해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 완전한 자습이라는 것은요. 이거 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자습이라는 것은 사실 도움을 아예 안 받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 이따 얘기할 거예요. 내가 좀 이따 뒷부분에 얘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습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습을 충분히 완벽하게 할 수 있어도 학원이나 인강이나 과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 중에 무엇이 더 나을지는요, 여기 대해서도 또 얘기할 수야 있지만, 일단은 자기 스스로 나한테 맞는 거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난 이것도 괜찮아 하는 거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완벽하게 자습을 할 수 있어도 꾸준히 루틴하게 연속성 있게 도움을 받는 곳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우리 수험생활 공부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취미로 자습으로 나 회화하고 싶어, 나 생활영어 하고 싶어, 이런 이유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고 지금 굉장히 TO 조금밖에 안 뽑는 이 수험생활에서 여러분이 그 소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험 날짜까지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시험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습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도움을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이야? 학원 수업 우선 아니에요. 자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을 이거 왜 안 되지? 안 되는 걸까? 내가 뭔가 좋아.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내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다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내가 어딘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그럼 난 이걸 모르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이해했다. 이게 스스로 가능하신 분들 나아가서 나아가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기출에 적용을 해서 기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안 되네? 그런 식으로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아가서 이제 내가 자습을 통해서 내가 원래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나 이 부분 이제 정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내가 새롭게 알게 돼서 터득한 부분들을 알고 게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랐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더 알게 됐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여기에서 이런 개념들이 또 있는 것 같고 해석할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좀 더 발견하실 수 있는 분들 되니? 될까? 밑줄은 포기. 그런 분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면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올리는 게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습을 한다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자습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내가 꽤 잘하고 사실은 나는 재수 삼수하면서 수능 볼 때라던가 아니면 혹은 편입 재수라던가 이런 경우에 등등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 스스로도 사실은 이런 자료를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시면 도움이 없어도 자습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더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마저도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꾸준하게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까먹고 있었네 잘 몰랐네 이런 식으로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미안해요. 이 시험이 워낙 TO도 적고 사람도 조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오늘 지금이 이제 올해 학생들 시험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홍대에 오늘 경쟁률 뜬 것 같은데 보통 한 127대 1, 100몇 대 1, 아무튼 이런 퍼센트예요. 한두 명 뽑는데 경쟁률도 너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수엄수엄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지금까지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 나한테는 되게 간절한데 이런 마음만으로는 이 벽을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저도 개개인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 가장 강조하는 게 좀 엄청 냉정하고 좀 가혹하게 굴거든요. 왜냐하면 니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최선은 사실 부족해. 그 이상이 더 있어.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편이에요. 미안하지만 스파르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습과 시간관리 이런 게 중요할 건데 자 마무리 지을게요. 자습의 승패를 사실상 더욱더
그 가르는 지금까지 했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주체성, 책임감, 능동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습득하는 것에서 다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다시 글이나 기출이랑 적용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자습의 핵심이고요.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후에 추가로 여러분이 원하는 팁은 사실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추가로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시무시한 단어량 확보. 정말 무시무시하게 단어를 많이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너무 못한다. 그럼 단어만 죽어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셔도 가장 쉽게 점수가 오르는 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어량을 이렇게 확보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반부에 고득점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어 양 자체를 확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중심의 공부예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기출을 토대로 따서 혹은 기출을 반영해서 혹은 기출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여러분 시험 보실 거잖아요. 학교별로 시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기출 전략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여러분이 애써서 찾아보시면 인터넷에도 한 10년치 정도의 기출 자료는 다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아무 상관없지만 김영에서 편머리 매년 내고 있잖아요. 저도 편머리를 사서 봐요. 새 기출. 왜냐면 내가 새 기출을 새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이제 제가 사서 구입해서 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집을 저는 구해서 기출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양보다는 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 되게 많이 했어. 예컨대 기출이라고 치자고요. 나 오늘 기출을 3문제 풀었어. 근데 무슨 의미죠? 그렇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집 3권, 4권, 5권 푸는 것보다 한 문제집 5번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 볼 때 못 봤던 게 2번 볼 때 또 보이고요. 3번 볼 때 또 보이고요. 4번 볼 때 더 보이고 5번째 다 아는 게 아니라 5번 봐도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이고 치열한 연습을 통한 숙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개념을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버퍼링이 엄청 걸리거든요. 내가 개념은 한번 이해했어도 이걸 다시 이제 이해하려고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정도 이해해서 넘어가서는 기출을 시험 볼 때 내가 뭐 3분 만에 1분, 2분, 3분 만에 문제 다 풀어 제껴야 되는데 그 지문을 그 시간 동안은 절대 적용할 수가 없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컨대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느리시고요. 혹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전치사명사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거를 방법을 안다고 해도 실제연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런 몇몇 가지 부분은 내가 개념을 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활용해서 요 글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말 치열하게 연습을 해야지만 나한테 익어서 숙련돼서 나중에 비로소 좀 활용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 막바지 갈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늦을 수 있으니까 초반에 미리부터 시간 투자를 엄청 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애써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애써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구체적인 공부 전략이나 그 다음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 1년 공부했는데 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집중해서 공부했어랑 나는 한 3시간 앉아는 있었어랑 너무너무 큰 차이겠죠? 그런 데서 아마 사실은 더 큰 차이가 나는 걸 거예요. 자, 어쨌든 쉽게 가는 길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의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이루시면 당연히 너무 좋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과정을 지켜서 공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적용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팅!